안녕하세요 여러분. 멀리 나이지리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짬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연일 대한민국에 너무 덥다는 뉴스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에 오니까 대한민국에서 장마가 끝날 때쯤 왔는데 여기는 또 우기라 계속 비만 오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맞이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 지금 일요일 오후 3시 39분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채점이나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운영팀 지우 대리님이랑 태선 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만 조금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고요. 한 20분, 30분 좀 짧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하는 실제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는 항상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늘 고객의 입장으로서만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을 해봤지 그걸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큽니다. 특히나 그 실무를 경험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그럼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걸 공급해주면 되나?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뭐 웹 같은 경우에는 CRUD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게시판 정도 하나 나오면 그게 서비스 아니에요? 그리고 뭐 피지컬 AI 하는 친구들은 잘 동작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굴러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이동하거나 장애물 잘 피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학교에서 그 수업에서 단위 테스트를 할 때 정도의 이야기인 거고 실무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서비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걸 제공해주고 고객은 그걸 사용함과 동시에 사실 돈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불을 해서 서비스와 돈이 서로 이렇게 익스체인지 되는 형태까지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MVP라고 하는 형태의 최소 단위의 개발입니다. 근데 최소 단위의 개발은 학교 단위에서 해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한번 저와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물론 AI가 참 잘 만들어줍니다. 이 페이지도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그 영상이랑 챗봇이 들어있는 페이지와 동일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페이지니까 한번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순서는 단순히 개발자가 절차를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형태의 프로덕트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그걸 위한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로 이렇게 쭉 흘러가도록 하는 유저 시퀀스 등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페이즈 제로부터 페이즈 9까지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가 있죠.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면 실제로 개발을 하나 하기 위해서 12단계에서 많게는 15개 혹은 16개까지 이렇게 페이지가 늘어나긴 합니다. 각 단계마다 그 웹을 만드는 거냐, 앱을 만드는 거냐, 혹은 아니면 피지컬을 만드는 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동일한 페이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한번 저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걸 팔 건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서비스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고객한테 제공했을 때 고객이 그거 난 필요 없는데 그거 여기저기 다 있는 걸 뭐하러 또 해? 그리고 나는 거기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만들었던 모든 제품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고객, 내 서비스를 써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타겟팅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획서에 써내야 되는 그 페르소나 부분에 정확하게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저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과제를 하나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객 타겟 유저를 설정했는가, 뭐 20대 여자냐, 30대의 남자냐, 혹은 40대의 학부모냐, 뭐 이런 형태의 정확한 타겟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밸류, 고객이 실제로 공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돈을 지불하는 고객으로서 정말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서비스인가 혹은 제품인가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프로덕트가 소위 말하는 예쁜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해커톤을 많이 심사위원을 나가지만 실제로 해커톤에서 나온 프로덕트 중에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 다 쓸데없는 예쁜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해커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형태의 머리를 말랑말랑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거지, 그 해커톤에서 나온 프로덕트를 비즈니스 사이드로 옮기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M이요. 비즈니스 모델. 가치가 수익으로 전환되는, 즉 서비스와 그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1대1 매칭이 돼서 서로 교환 가치가 되는, 요게 정확한 MVP 모델,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했다 안 했다를 딱 한 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서비스는 땅땅땅땅입니다 라고 해서 그 한 문장을 만들어내면 정확하게 BM이 선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즉 고객과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 그걸로 인한 그 돈의 익스체인지가 없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설정을 하고 페르소나를 정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핵심은 기능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다. 그리고 고객의 가치에 공감할 때 비로소 돈과 교환되는 비즈니스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이게 학교에서는 배우기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기능 단위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배우는 거지,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이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치가 얼마만큼의 비즈니스에서 돈으로 형성되는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공계 계열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거 또 만들고 만든 거 또 만들고 만든 거 또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그 복제품을 많이 만들면서 나는 여러 개 프로젝트 했다 이렇게 좀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냉정하게 내가 만든 프로덕트가 시장의 다른 앱과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만 벤치마킹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해보면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플래닝. 그래서 뭘 만들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타겟과 그 타겟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럼 어떤 문제, 그게 꼭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로 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살짝의 그 설정 부분을 이제 하나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의 범위와 성공의 기준, 그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서비스는 그 당근마켓처럼 지역 기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장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그 사이트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그 서비스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가 되면 내가 만든 서비스에 들어오면 물물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오도록 나는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골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가치를 실제 서비스 기능으로 구체화하는 거, 그다음 좋은 기획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호하지 않게 정의해야 된다. 이거 어떤 거예요? 그럼
그냥 써보시면 알아요. 좋아요. 이렇게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발은 코드를 쓰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공계나 개발을 조금 하시던 학생들은 뭐 만들어봐 이러면 거의 대부분 노트북을 먼저 열거든요. 그래서 막 코드 에디터를 열거나 AI한테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서비스는 타겟과 시장과 밸류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거나 혹은 그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페르소나 기반으로 뭔가 해결되는 꼴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요구사항 정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획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죠. 기획할 때 여러분들 많이 쓰죠. 피그마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뭐 피그마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구글 문서 도구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써서 실제로 다이나믹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서 뽑아낸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퀀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페이즈 2로 가면 여러 요구사항들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어떠한 플로우 형태로 그거를 도달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요. 여기에서 보면 유저 플로우라고 하는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지, 예를 들면 버튼을 누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드래그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체크를 해서 그 다음 서칭을 하게 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 물건을 앞에 갔을 때 자동으로 얘가 나에게 가격을 알려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장바구니가 나를 따라오게 할 것인가, 어떠한 유저 행동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라고 하는 형태의 유저 플로우를 먼저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같이 그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든 서비스는 도서관에서만 쓰는 서비스야, 혹은 아니면 시장에서 쓰는 서비스야, 아니면 혹은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 쓰는 곳이야, 아니면 PC에서 하는 거야, 모바일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그때 이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어떤 유저가 어떤 행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일종의 하나의 그 흐름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위에서 이제 하나는 오브젝트들이 설정이 될 거고, 이 설정된 오브젝트들은 그 시나리오별로에 대한 형태의 그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펑셔널리티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클래스 단위가 설정이 될 거고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박스가 펑셔널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가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오브젝트는 설정된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야, 유저가 입력을 하는 곳이야, 아니면 출력을 하는 곳이야, 아니면 선택을 하는 곳이야 라고 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에 맞게 그 데이터들이 세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팅된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의 고정값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저 플로우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화살표 방향으로 지나갈 때 지나감과 그 오브젝트를 통과했을 때 메이킹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을 했다, 혹은 아니면 드래그를 했다, 아니면 넥스트 페이지를 봤다, 혹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았다 하는 그 시퀀스마다의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의 압축된 형태로 데이터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도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리고 그 유저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건지, 데이터 분석과 관점에서 그러한 고정된 데이터와 메이킹되는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화살표 위에 지금 내가 어떤 인풋을 넣고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서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오는지, 그때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 플로우를 정의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서비스를 UI, UX 먼저 설정하지 않고 뒷단부터 설정하냐면, 명확히 비즈니스 플랜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에 UI, UX가 정의가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UI, UX는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 사이드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최소한의 그 행동과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AI가 좀 많이 발달해서 그 UI, UX와 백엔드가 동시에 개발되는 형태들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차근차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뒷단 백엔드를 먼저 고민을 하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서비스는 기능 목록보다 사용자의 흐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데이터와 엔티티,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혹은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기능 명세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누가 입력을 해줄 건데 가 됐을 때 유저가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럼 프론트 사이드에서 백엔드 사이드로 넘어와야 되는 데이터예요. 이거는 자율주행하는 차가 이렇게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회피를 해야 된다. 회피 기동을 해야 될 때, 회피 기동을 하는 거는 센서에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다.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출력은 바퀴를 회전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는 모터 회전수를 조절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그리고 정확하게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그 시퀀스 안에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목이 마르네요. 자,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가? 잠시만요. 목이 타네요. 자, 여기까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게 돼요. 조금 배운 데이터베이스를 좀 배우신 분들은 ERD라고 하는 형태나 RDBMS 형태로 좀 나눠지게 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좀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제이슨 형태의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한 통으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도 사실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조금 잘 관리하고 구조적인 형태로 관리를 한다가 되면 우리는 RDBMS라고 하는 릴레이션 기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툴을 좀 썼으면 합니다. 하지만 꼭 그 강제 조항은 아니니까 꼭 굳이 안 써도 돼요. 쓸 수 있다면 만들어서 주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해야 될 핵심 식별 과정, 엔티티가 가져야 될 속성,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3정규화까지가 돼요.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여기 잘 보세요.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저장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겠지만 관리하고 보내주고 정제하고 하는 거는 백엔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백엔드라고 하는 시스템은 데이터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저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좋은 데이터 정의는 이후 설계와 개발의 공통 기준들.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나중에 뭔가 추가될 때 굉장히 허들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여러분들이 만든 ERD를 포트폴리오에 잘 실었을 때 이 친구가 데이터에 대한 감이 있구나, 혹은 아니면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기준이 되는 형태가 굉장히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RD. 그러면 단순히 그냥 테이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ERD 데이터베이스를 릴레이션을 통해서 기본 키, 외래 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중복되는 데이터가 없도록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테이블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외래 키 연결분들, 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1대 n 관계 혹은 n 대 n 관계 혹은 n 대 1 관계 같은 경우처럼 굉장히 단단한 형태의 여러 단계들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ERD 그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ERD를 딱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이트는 제공해 드릴게요. 자, API 디자인. 자, ERD를 기반으로 백엔드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프론트, 유저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전달을 해줄 건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 양쪽에서 사실 규약같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잘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API 만들려고 그러면 수혜금 문서 같은 거를 좀 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보낼 때 어떤 걸 보내고 나는 리스폰스를 어떻게 받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하게 되죠. 그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백엔드 쪽에서는 들어오는 것 인풋은 하나지만 가져가야 될 데이터가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한 번에 다 줄 건지 아니면 단계로 나눠서 줄 건지 이런 부분들도 API 디자인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백엔드 입장은 사실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론트가 됐든 아니면 디바이스가 됐든 아니면 모빌리티 같은 그런 피지컬이 됐든 클라이언트가 어디에서 어떻게 요청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많은 후배들한테 백엔드 개발자는 클라이언트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할 때 서로 규약된 약속, 뭐 그 암호키라든가 아니 암호화된 스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서로 간에 응답이 들어왔을 때 그 응답을 바로 처리하지 말고 너가 나와 약속된 그런 클라이언트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체크 펑션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꽤 좋습니다. 모든 화면은 하나 이상의 API와 연결되며 화면 설계와 데이터 설계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작업할 때 사실 프론트 작업하시는 친구들이랑 백엔드 작업하시는 친구들 엄청 싸우거든요. 엄청 싸우거든요. 싸울 때 그냥 싸우지 마시고요. 처음에 API가 필요하다면 프론트 쪽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데이터 정의를 해서 데이터 정의된 부분을 백엔드 쪽에다 그냥 주세요. 백엔드는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직접 때리지 말고 그냥 더미 파일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그 더미 파일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프론트 쪽은 그 더미 파일을 보고 자기는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백엔드는 그 더미 파일과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리메이킹해서 여기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API 정의 문서를 꼭 잘 만들어서 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정의 문서 다 볼 거예요. 자, 프론트 디자인, 프론트 엔드 디벨롭먼트. 일단은 프론트를 할 때는 UI, UX,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UI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인터페이스고요. X는 유저가 실제로 행동하는 행동 정의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사기의 90, 복사기가 99%는 딱 한 장 복사래요. 그래서 복사기 버튼이 되게 복잡할 필요가 없고 복사기의 가장 큰 버튼은 한 장 복사하는 버튼만 크게 내면 복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UI, UX를 고민을 여러분들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이닝을 해야 될지. 요즘 현금 인출기 한번 돈 찾아보신 분들 현금을 잘 안 쓰셔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은행에 가면 현금 인출기에 보면 되게 큰 화면으로 돈 넣기, 뭐 돈 빼기 뭐 이렇게 크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고령의 그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타겟 유저와 시장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프론트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프론트 개발을 어떻게 할지는 그걸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이 나는 그냥 리액트만 할 줄 아니까 리액트로 대충 할게요. 안 돼요. 리액트를 하든 뷰로 하든 그냥 HTML로 하든 뭐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UI, UX에 대한 화면 설계와 그 와이어프레임 형태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용자는 코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경험하고 좋은 UI는 이해를 돕고 좋은 UX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고객을 설득하고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내가 만든 사람은 내가 알지만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UI, UX에서 그걸 배울 수 있고 학습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해주기를 바래요. 자, 백엔드는 늘 그렇지만 그 생각보다 좀 복잡한 와스 구조를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와스 구조를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와스 구조에서 가지고 갈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바뀐다예요.
근데 백엔드 구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설계를 잡고 나면 새롭게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한번 고정된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바꾼다? 이거는 굉장히 건물의 기둥뿌리를 뽑고 다른 건물을 다시 위에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꼭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형태의 그 코드가 레이어로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로직할한 부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시큐리티 인증이나 권한 보호 체계들도 꼭 갖추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엔드 개발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프론트로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 시큐리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공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게 유연하게 바뀌기 위한 레이어드 아키텍처 형태의 구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어렵죠? AI한테 물어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자, MVP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최소 단위의 하나의 그 플로우와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밸류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 진짜 내가 제공하는 게 고객이 이걸 하는지가 맞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더 피드백 받아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MVP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최소 단위를 구현해낸 하나예요. 이 하나가 고객한테 밸류에이션을 못 준다고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없다가 되고 그 프로덕트는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꿔야겠죠. 그래서 MVP는 최소한의 기능으로 핵심 가치를 검증하는 제품이고요. 완벽함보다는 빠른 검증과 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에서 뭐 더 많이 만들어서 드라마틱하게 많이 만들어서 이쁘게 만든다기보다는 MVP를 정확하게 구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를 중심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배포가 돼요. 배포가 되고 나면 이제 리얼 서비스로 올라가는데 이때부터는 배포가 되고 나면 서비스 레이어와 운영 레이어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어떠한 레이어들, 어떤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까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어제 우리 사이트 몇 명이 접속했어요? 글쎄요. 어제 우리 제품 몇 개 팔렸어요? 글쎄요. 글쎄요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운영자 입장에서 데일리에 대한 리포팅을 받고 그 다음 스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모니터링 시스템이죠. 배포는 프로젝트의 종료가 아니라 서비스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교는 배포하고 나면 과제가 끝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근데 모든 서비스는 배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거든요. 보통 뭐 게임 회사는 오픈하고 나면 한 2주간 집에 못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름 즐거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얼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은 비즈니스 디자인, 그다음에 플래닝, 기획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리고 ERD 같은 테이블을 만들고요. API 디자인하고 프론트와 백엔드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API 디자인에 맞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완성된 MVP를 빨리 배포해서 사람들에게 밸류에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좋은 서비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설계는 서비스의 흐름에서 데이터를 발견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개발자는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먼저 설계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웹 앱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줬죠. 자, 그럼 피지컬에 대한 부분은 뭐만 바뀌냐면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백엔드, 그 다음에 프론트, 그 다음에
요 두 백엔드와 프론트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피지컬에서. API 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은 피지컬 여러분들 뭐 로봇팔이 됐든 아니면 동키카가 됐든 뭐가 됐든 걔네들도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로깅하거나 아니면 추출하거나 하는 부분들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프론트와 백엔드와에 대한 부분만 바뀌는 거지 나머지 앞에서 얘기했던 설계 과정은 피지컬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피지컬에 들어갈 때는 그 프로덕트를 만들 때 하나 더 조금 체크해야 될 때 실무에서는 들어가는 소자, 반도체 뭐 아니면 뭐 LED 이런 제품에 대한 것들의 단가까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단가가 시장 단가보다 너무 높다가 되면 고객들은 사지 않을 거예요. 뭐 밥통을 12억 5천만 원짜리 밥통을 사질 않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제품이 시장에서 어떠한 가치를 주고 그 가치에 준하는 형태의 가격을 설정하고 기능을 설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삼성 노트북이 혹은 삼성 핸드폰이 애플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는 가끔 고민을 해봅니다. 그 가치 양쪽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제품 안에 분명히 녹아져 있을 텐데 그 가치만큼의 그 계산이 들어간 것인가? 너무 크게 갔나요? 그래도 대한민국인데 삼성을 좀 응원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운 여름 프로젝트 그리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고요. 저도 여기서 나이지리아 친구들한테 AI 잘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즐거운 미덕 시간 되시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요. 한국에 돌아가서 봐요. 빠이.